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거대 IT 기업들의 특허 소송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명칭이 생소한 용어가 아니게 되었지요. 그중에서도 특허나 상표 같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직업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변리사들의 수장이신 대한변리사회의 오규환 회장님을 모시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번에 대한변리사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에 네. 선거를 통해서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변리사,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변리사가 전문직 중에서 가장 고소득 직종이다, 이런 기사들이 네. 해마다 나서 아마 국민들이 변리사가 과연 어떤 직업인데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오 회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뭐 삼성 애플 특허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스컴에서 뭐 위조 상품 뭐 단속, 네, 짝퉁 상표법? 단속 이런 네.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특허라는 말과 그 상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조 상표 단속. 네. 변리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특허와 상표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특허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네. 이 뭐 기업체나 개인이 신기술 개발했을 때 이 특허를 받지 않으면은 그걸 경쟁업체나 아니면 다른 제3자가 그냥 마음 놓고 무단으로 도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술을 개발한 그 개인이나 회사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또 비용도, 비용도 많이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텐데. 그런데 네. 자기는 이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카피해서 쓰게 되면은 네. 정말 그러면은 좀 기술 개발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네. 바로 이것을 막는 제도가 특허제도입니다. 네. 특허제도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놓게 되면은 다른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 사용료 또는 로얄티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럼 변리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바로 이제 그 특허나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채권 채무라든가 부동산 또는 뭐 가사, 뭐 이혼 문제 그런 것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표와 특허에 관한 네. 그 전문가로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네. 뭐 거리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건물 앞에 뭐 무슨 특허 사무소, 무슨 특허법인 뭐 이런 간판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바로 변리사들이 있는 장소, 일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상표, 특허 등 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네. 지적재산권,
이제 네. 그 중에서 뭐 특허라든지 또 상표, 또 네. 저작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남의 것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 경각심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도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 특허 분쟁 또는 이게 대해서 막아내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대한변리사회 특히나 그런 변리사분들의 구심체이자 또 앞으로 변리사분들과 국민들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대한변리사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또한 각오나 또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예.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사실 변리사라는 직업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리사 회장까지 더구나 뭐 회장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어린애들한테 지금 초등학교죠. 그때 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네. 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 대통령 아니면 뭐 장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랬죠. 예. 그중에 이제 과학자도 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가 왠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흰 가운 입고 뭐 실험하고 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변리사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변리사라는 직업의 매력적인 점이 이제 그 과학 기술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법률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가 융합된 아주 특별한 업무입니다. 소위 요새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적인 직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분야가 융합된 이 변리사라는 업무에 굉장히 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애착이 어떻게 우리 변리사 회원들도 그걸 느꼈는지 회장 자리까지 앉혀져가지고 더욱더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또한 이제 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네.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회장님의 인생의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 코너인데요. 네. 제가 우리 회장님과 사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역시 변리사회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역시 내 예. 인생의 키워드도 네. 변리사. 예. 이렇게 너무나 솔직 담백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아주셨네요. 네, 예, 예. 자, 우리 회장님께서 이 변리사라는 이 직업이 내 인생의 키워드까지 되시게 된 그런 어떤 계기라든지 또는 그럴 만큼의 내 인생에서 이걸 뗄 수 없게 된 그런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실 게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있죠. 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청춘을 바쳤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제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게 거의 뭐 변리사 업무. 제가 지금 변리사 업무를 23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 어떤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후회라는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행복한 직업의 길을 걸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변리사가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변리사라는 업무를 그렇게 잘 알고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계기가 있긴 있는데 그 계기는 제가 이제 그 회사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 네. 좀 제 동기들에 비해서 좀 뒤늦게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변리사의 꿈으로 바로 변리사를 하신 건 아니셨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재학 중에 학교 다니다가 갔는데요. 네. 이제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좀 휴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 그 동기들은 예를 들어 석사 장교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병역 면제 특례라든가 뭐 그런 혜택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 비해 제가 그 입사를 할 당시에는 저의 대학 동기들은 네. 저보다 훨씬 위치에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뭔가 이게 제 동기들과의 이 간격을 메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전 다른 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우연히 신문에 난 그 변리사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네. 이제 90년대 초인데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기사에 따르면은 상당히 제가 호기심을 느끼고 제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저는 기술을 이제 저는 공학도니까
기술을 전공을 했지만은 무엇인가 저와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막연한 호기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법률 분야라든가 인문 사이계. 그런데 변리사라는 직업이 거기에 딱 부합되는 직업인 것으로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영역.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동기들과 갭을 메꿀 간격을 메꿀 그런 돌파구도 필요했고 했는데 변리사라는 직업이 눈에 띄었고 그 업무 자체가 두 가지가 융합된 것이라는 게 참 매력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변리사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리사 네. 대해서는. 예.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변리사의 길을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그 변리사로서의 지금껏 거의 직업의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유학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또 네. 들었습니다. 네, 예. 회장님께서는 조금 특이하게 네. 가족들과 함께 유학을 가시기 위해서 조금 남다른 고충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의 유학 생활도 또한 궁금한데요. 예. 먼저 그때 가장 힘들었었던 것도 얘기를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학을 먼저 결심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변리사 업을 하다가 나 뒤늦게 유학을 하게 됐죠. 네. 보통 이제 회사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을 마치고 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뒤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변리사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특허법 잘 알아야 되고 산업재산법, 뭐 다른 지식재산권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특허법 분야가 일본법하고 참 유사합니다. 네. 많은 그리고 법들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법 분야가 자주 개정이 됩니다. 네, 물론.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특허법에 새로운 어떤 무슨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뒤에 몇 년 지나면 그와 유사하게 한국법이 개정이 되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법의 현재가 한국법의 미래인 셈이었었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한국법이 오히려 앞서가는 측면도 많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상황은 지금 한 15년, 20년 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법률 체계는 좀 일본 거와 유사하더라도 실제로 법이 운영되는 방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걸 보면은 또 미국의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미국 법의 영향을. 그래서 제가 변리사 업에 들어온 업을 시작한 이후로 일본 법과 미국 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약간이라도. 그리고 저희가 그걸 좀 보고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좀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뭐 법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우리보다는 약간 앞서가는 걸 좀 배우고 싶다는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네. 당시에.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좀 실리적인 측면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특허 출원을 하는 출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인들도 좀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정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소위 말하는 국제 출원을 우리나라에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네.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별로 근데 따져보면은 일본에서 출원 건수만 보면은 일본에서 오는 출원 건수가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법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도 일본 법이나 미국 걸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네.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특허 출원을 대리를 할 때 출원 대리나 아니면 분쟁 대리를 할 때 네. 그 저희 의뢰인이 한국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은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로 뭐 짧게 유학을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학 생활을 그러면 두 국가에서 네. 짧은 기간이나마 그렇게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뭐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같이 그러면 가족분들을 함께
모시고 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럼 가족분들은 그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는 가시기 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보통은 가장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 공부하겠어요라고 하게 되면 가족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쪽집게시네요. 그거 쪽집게.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 뭐랄까 성취감, 뭐 아니면 지적인 욕구라고 봐야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유학을 가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유학을 가게 되면은 벌이가 좀 없어지게 되죠. 네. 저희 집사람은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뭐 일을 하더라도 뭐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근데 그 이면은 그냥 일하면서 돈 벌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때 유학을 가셨을 때와 변리사를 실무를 하시면서 몇 년 정도 되셨을 때 유학을 결정하신 건가요? 제가 변리업계에 들어온 게 93년도고 네. 유학을 간 게 일본 유학을 간 게 99년도기 때문에 네. 한 6년이 지났네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건 2004년도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후에 네. 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리사 실무를 완벽하게 이끄신 다음에 유학을 간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좀 반대를 했죠. 여기서 네. 그냥 일하더라도 충분한데 지금 충분히 뭐 경험을 쌓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굳이 유학을 갈 필요가 뭐 있냐. 근데 그 이면에는 일하면서 그냥 수입을 올리는 게 좋지 왜 돈 써가면서 유학을 하느냐 그런 얘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집사람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굳이 제가 그렇게 유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유학을 가지 않으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혹시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더라도 꼭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러면 그때 그 즈음이 그때가 돼서 유학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해서 설득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 집사람도 그때 한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 시비를 건 적이 없어요. 저는 다행으로 생각했고요. 어떤 약속을 하고 가셨군요. 뭔가를 했겠죠. 뭔가를 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편이 돼서 집사람도 뭐 불만이 없으니까 성공하신 유학이 되셨네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집사람하고 언제 뭔가 어떤 사안을 두고 좀 의견 대립이 생기면 집사람은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딱 하나 이겼습니다. 그거. 갈 건지 유학 갈 건지 말 건지. 어찌 보면 작은 건 양보하고 큰 실리는 챙기신 굉장히 정말 네. 그 전략적으로 성공하신 가장이신데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지금 요새 보면 정말 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 뭐 꼭 기술 발전 속도뿐 아니라 정말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이제 눈이 보시다 못해 경악스러운 상황까지 이제는 왔지요. 네. 제가 언제 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국제 출원을 하는 특허 신청 건수가 전 세계에서 2위다. 네. 그리고 조만간 1위의 자리에 올라설 것이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전 세계에서는 사실상 가히 특허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요. 네. 이렇다면 정말 이 국제적인 특허 전쟁, 그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될 수 있는 국제 특허 출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의 영향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점점 더 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국제 특허 신청,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징표이죠.
신기술 라고 개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 이제 그 특허라는 게 이 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독점권을 달라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특허라는 말이 있고 국제 특허라는 말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 이 특허라는 건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 국가에서만 그렇습니다. 영향 있는 게 이제 그렇죠. 속지주의겠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만 보호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내 보호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만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제품이 중국에 수출해서 시중에서 팔릴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 미국으로 갈 수, 일본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특허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허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 안에서는 제가 개발한 기술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아무나. 근데 국제 특허 출원이 그러면 뭐냐? 바로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입문이라고 보죠. 첫 단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에서 국제 특허 출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전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두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네. 국제 특허 출원을 한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기초해서 각 나라별로 들어가서 국내 단계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제가 국제 출원을 한국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한국 특허청에다가 출원서를 내서. 네. 근데 그거 국제 출원을 했다고 그래서 한국 예를 들어 특허청이 뭐 심사를 해서 미국 특허, 중국 특허를 주는 건 아니고 네. 신청은 거기서 했지만은 그 뒷단계가 각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근데 아까 국제 특허 신청 건수가 많다고는 했는데요. 국제 특허 신청 건수가 기술 개발의 신기술의 다양성 아니면 건수의 일응 지표가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에서 네. 세계 각국에서 얼마를 특허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받았는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같은 특허를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을 한다는 얘기신 할 거죠? 수도 있죠. 그 네. 동시 출원하기 위한 초기 절차가 국제 특허 출원이고요. 네. 국제 특허 출원을 한 뒤에 각 나라별로 네. 특허 심사를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이외에,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위 등록 과정까지 가기 위한 심사. 그렇습니다. 그 심사를 각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 실제로 비용이 많이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그 단계가 네. 각국에서 단계입니다. 예. 중국의 경우 이제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많다고는 했는데요. 근데 그 출원은 일단은 한 후에 그 뒤에 각국 단계로 들어가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출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단 등록 절차로 들어가겠다라는 첫 번째 의지 표현을 했지만은 그 실제로 국내 단계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도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국제 특허 출원이 많다고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등록 건수가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네. 실제 중요한 건 등록 건수가 중요합니다. 예. 그럼 아까 이 중국이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2위다라는 것은 곧 그러면 그만큼의 등록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 아직까지는 출원의 과정으로 그렇게 많은 출원이 소위 말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 출원하는 단계에서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아마도 보니까 그럴 국제 겁니다. 출원을 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예. 그렇지만 각국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 비용 부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각국 특허청이 1차 심사를 한 후에 네네. 이 특허는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어서 특허를 내주기 곤란하다라는 이제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출원을 많이 하는 것은 일단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긴 했지만은 거기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특허를 많이 받고 있는지는 각국별로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중국 문제는 그냥 제가 중국이 네. 요새 그렇게 무섭게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국제적인 특허 출원 그리고 네. 나아가서 각국별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통계가 아마 저희도 각국에 출원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출원 관계는 통계가 수집이 가능합니다만은 네. 각국에서 얼마를 등록을 받는지는 그게 통계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국제 출원 건수는 세계 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중국이 국제 출원은 2위고 5위.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제 출원 건수만 따지면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등록 건수를 따진다면은 과연 5위인지 어떤지 그건 통계가 네.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적재산권 분쟁이 가히 전쟁 수준으로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회장님의 전문 분야인 특허, 그리고 상표, 또 저작권,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무형의 이 지식을 관련한 모든 재산권들이 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그 명칭의 그 범주에 들어있겠지요. 네. 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점점 더 격화되고 점점 더 그 양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또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특허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특허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어떤 목적으로 했었냐면은 그게 좀 방어적인 목적이 많았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특허받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선점을 한다. 네, 네. 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특허권에 기해서 특허 침해로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방어 수단으로서 이제 자기도 특허를 마련한다. 뭐 이런 개념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활용을 해서 좀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과거보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는데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는 다른 기업이 특허된 기술을 못 쓰게 한다든가 다른 기업으로 못 쓰게 막는다든가 네. 또 하나는 뭐 손해배상을 특허 침해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활용되는 방법은 요 사회는 또 다른 분야로 또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기업의 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그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애플 소송에서 삼성 측은 세계 각국에 네. 애플과 대등한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소송에서의 치열함은 별도로 하고. 그렇죠. 삼성 네. 애플에 대항하는 네네. 애플과 대등한 관계. 네. 그래서 양대 산맥인 것처럼 네. 이런 선전일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지금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그러니까 특허 분쟁이 왜 많아졌는지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특허를 볼 때 이게 비용 중심점 그러니까 코스트 센터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좀 돈을 써야 되는 분야 이게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니고 지출을 해야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특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이게 이익 중심점 그러니까 프로핏 센터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네.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NPE라는 게 있어요. Non-Practicing Entity인데 네. 영어로는 이게 자기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활용을 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네네. 기업 단체를 예. 말하는데 네네. 그게 신문 지사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긴 합니다만 패턴트 트롤이라는 특허 괴물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이제 그런 들었던 것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내가 기업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안심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허 침해를 안 하고 아니면 내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내 기술을 남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전한 특허 그 자체를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업 그 특허와 관련된 물건을 팔지도 않고 아예 물건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특허권 자체를 자신의 상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쓸만한 특허를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하고 네. 그 특허에 기초를 해서 그 특허를 쓰고 있는 기업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네.
돈 내놓으라고, 로열티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게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소송 제기 이전에 물론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하고요. 그런 식으로 특허를 활용하려고 하는, 특허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또 강해졌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삼성과 애플의 정말 우리 네. 사회에서 양대 IT 거대 기업인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 전쟁, 아마 이제는 웬만한 국민분들께서도 네. 그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붙고 있는 그 특허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특허라는 이 내용이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애플과 삼성이 무엇 때문에 서로 간의 특허 전쟁에서의 지금껏 겨루고 있고, 그동안은 어떻게 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삼성과 애플이 특허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뭐 네. 애플이 먼저 그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죠. 제기한 것은 그 우리 휴대폰과 관련된 기능적인 예, 애플이 특허. 먼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그렇습니다. 제기했군요. 예, 네. 예. 그 기능적인 측면과 아니면 그 디자인적인 측면, 이게 둥근 모서리, 뭐 네. 그런 디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이 법률이 따로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디자인도 특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공격하는 데 쓴 애플의 공격 무기는 우리나라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해당되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거죠. 네,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사각 모서리가 둥구냐, 그런 뭐 거죠. 아까 그런 거 그 부분이 디자인일 것이고, 특허라면 어떤 부분의 기능적인 기술을 이야기할까요? 것인데요. 뭐 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네. 밀어서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잠금을 거. 해줘야 예. 한다는 그런 기능적인 네. 것이었습니다. 네. 1차로 2011년도에 애플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네. 뒤에 2012년도에 다시 또 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네. 1차 특허 분쟁, 2차 특허 분쟁.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현재 오고 있는 그 특허 분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해외의 다른 9개국에서도 특허 분쟁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에서 특허 네.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회사가 네. 침해 분쟁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실익보다는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네.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14년 8월에 미국에서 소송 이후에 다른 소송은 다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미국에서만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애플과 삼성과 같은 이런 유사한 큰 특허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돼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특허 전쟁의 이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엔 지금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한 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네. 앞으로의 소송은 이 후발 업체, 주로 중국 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선발 업체, 애플이나 삼성 이들 간에 좀 특허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특허 분쟁이 많아진 이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기업 브랜드 가치 또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깨져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또 그 기술 사용료 협상에서 좀 유리한 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러한 분쟁이 아마 그 중국 업체와 그 선발 업체 간에 네. 상당히 많이 생길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잠깐 돌아가 봤을 때 애플과 삼성의 그 대법원에서의 그 소송,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예측하실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이건 변호사에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당히 그 결과의 귀추가 지목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고요. 네. 대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은 네. 손해액이 적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 가서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죠. 부품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네. 근데 제가 엔진에 관한 특허를 만들었어요. 특허를 네. 받았어요. 네네. 근데 어느 자동차 회사가 제가 사용한 엔진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네. 특허 침해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할 때 이 자동차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엔진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결국은 아마 그 엔진 특허받은 엔진 기술을 무단으로 씀으로써 전체 자동차 판매액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도를 따지게 될 것으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문제도 결국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를 해야 맞냐 아마 이게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의 결과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연방 대법원의 문제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네.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제시될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표 출원이나 또 기업 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산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할 시점입니다. 네. 그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네. 이것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뿐 아니라 또 일반 평범한 소비자,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또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뭐 특허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기가 개발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특허법에 따르면은 상표법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그걸 특허를 받아놓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들이 먼저 특허를 내고 제가 제 기술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닥칩니다. 네. 그래서 특허 분쟁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도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먼저 한 사람 겁니다. 네. 제가 먼저 쓰고 있더라도 남이 제가 특허를 상표를 자기 것이냐 네. 해서 쓸 수도 있고 등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표 워낙 유명한 상표다. 그러면은 남들이 그렇게 먼저 그냥 등록 먼저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권리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예외적인 상표가 거고. 무효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상표를 개발했을 때는 먼저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개발했다고 자기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 특허나 상표를 출원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 각국에서 보호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나라마다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런 건 특허나 상표를 잘 아는 사람한테는 좀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일반인은 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건 자기가 개발했으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특허나 상표 출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빨리 출원을 해야 되고 네. 출원할 때는 보호받고자 하는 각국에 다 출원을 하라 네. 하는 게 지침이라면 지침일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반면에 자신은 전혀 타인의 특허나 또는 타인의 상표 또는 타인의 어떤 저작물 이런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일부러 그것을 카피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경고성 서신을 받는 경우들도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를 침해했으니 뭐 얼마의 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 또는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도용을 한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뭐 그런 경고 문구를 받았을 때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전혀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알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경우를 받았으면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는 사람 입장을 보게 돼 경고장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내야 될 걸 보낸다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이게 정말로 침해인지 아닌지 네. 이를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실제로 그 침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침해가 성립한다고 하면은 빨리 그 특허권자와 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하는 네.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침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계속 상대방이 우기게 되면은 그건 그게 소송까지 간다고 그래도 그 침해가 아닌 이상은 그닥 손해볼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네. 어지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반인의 경우나 아니면 뭐 웬만한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이게 특허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그 특허 명세서를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이슈의 토크인데요. 변리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논란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 또 네. 그것이 가장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과 관련해서 뜨거운 이 화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회 회장이신 우리 오 회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제가 뭐 빵집을 차리려면 차릴 수도 있고, 뭐 슈퍼마켓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의사를 하고 싶다 해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싶다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 자격사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놔두고 그냥 시장 경쟁에 맡긴다라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각종 돌팔이가, 소위 말하는 난무하겠죠. 돌팔이가 뭐 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사 분야는 국가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도록 그 직역의 독점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 자격사의 예가 뭐 의사도 그렇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간에 뭐 약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변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자라는 게 변리사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가 불필요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 예전에 공부한 적이 없어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 어차피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는 게 좋겠다, 받아야 한다라는 게 변리사의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을 해서 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식재산권법을 잘 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지식재산권법이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변리사 업무에 가장 필요한 건 산업재산권법인데,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이런 네. 것들인데, 지식재산권법은 산업재산권과 똑같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산업재산권법이 지식재산권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런 산업재산권법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도 봐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변호사 시험에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다는 걸 검증받은 사람이 뭐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 그건 말이 된다고 합리적이라고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네. 그런 분들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변리사회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변리사와 변호사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가진 전문성을 인정을 하면서 협력하는 거고, 네. 변호사가 가진 전문성이라면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 사무를 하시면 되고, 변리사는 특허,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법의 전문가니까 그 전문성을 살리도록 해서 양 전문가가 협력하는 형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상생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토크를 통해서 정말 특허 소송, 또 현재 격화되고 있는 특허 분쟁, 그리고 변리사법 시행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이자 가장 말랑말랑한 네. 그런 소프트한 분야이기도 한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코너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변리사라는 한 길을 걸어오신 회장님께서의 내 인생의 한 컷의 사진, 즉 진영의 파파라치 코너에 제공해 주신 이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건 누군가의 어릴 적 사진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이 사진에 얽힌 따뜻한 스토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 사진은 아니지만 제 분신의 사진입니다. 제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 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진인데 6살 때쯤의 사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정말 아이였을 때입니다. 예, 예. 그 사진은 보면은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딸의 2년간의 행복이 담겨 있는 사진이고 2년간의 행복이라면 저의 2년간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때 애가 보육원에 다닐 때였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그때 말씀하시나요?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육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일본 유학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걸로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즈음에 저희 딸의 하루의 행복은 스커트를 입을 건지 바지를 입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이제 데리고 갈 때 스커트를 입혔는지 바지를 입혔는지에 따라 가지고 표정이 많이 달랐어요. 당연히 핑크 공주였겠는데요. 예, 스커트를 입히면은 좋아서 네. 헤헤거리고 나갔는데 바지를 입혀놓으면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스커트를 입겠다고. 그래서 하도 엄마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스커트를 뭐 갈아입히면 그때 좋아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서 웃고 나가곤 했었는데요. 그 사진은 지금 스커트를 입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은 날 맞습니다. 공원을 아주 우아하게 산책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 사진을 보면 저도 지금도 좀 행복합니다. 예. 그럼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의 지금은 몇 살일까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예. 이 사진 속의 6살의 주인공, 이 네. 스커트를 입은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에 온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주인공이 벌써 대학교 3학년. 네, 16년 전이니까요. 예. 정말 가족이라는 이 존재는 저희에게 일상의 직업이 주는 치열함을 상쇄시키고 또 남을 만큼 또 다른 의미와 존재가 있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스커트를 입은 예쁜 이 딸을 2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던 이 사진 한 장이 그때 사실 우리 회장님의 행복했던 시절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도 힐링이 됩니다. 그 이 사진을 보면. 보시면요. 예, 예. 네. 소위 말해서 회장님도 요새 말로 하는 딸바 보시군요. 회장님 오늘 어찌 보면 참 녹록지 않은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네. 또 짧지도 않은 그런 인터뷰 긴 시간 동안 참 우리 회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요? 저는 참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리사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저희 딸 자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진형혜의 파워피플 좋은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자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글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의 핵심 수장이신 우리 회장님은 오늘 처음 저도 배웠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었고요. 우리 회장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저는 변리사가 된 이후로 지금 변리사업을 선택하게 된 게 대해서 뭐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변리사라는 길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리사의 매력에 빠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 권을 확보하는데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특허 분쟁이나 상표 분쟁에서 전문가로서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도 더 날로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변리사의 중요성도 더 강화될 걸로 생각을 되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변리업계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